중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이 지난해 말에 비해서 최대 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계속 공격하면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졌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가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면 팬데믹 때와 같은 공급망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물류 불안과 공급망 대란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로 분주한 시카고 상황 들어볼 텐데요. 지역경제 특수도 기대되지만 각종 시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볼리비아 군부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 궁에 무력으로 진입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은 무너진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 시도로 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장한 볼리비아군 장병들은 탱크와 장갑차 등을 앞세워 수도 라파스에 있는 무리오 광장에 집결했는데요. 무리오 광장에는 대통령 궁과 국회 그리고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 철회를 밝혔습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기자회견 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지출 감축으로 당장 대통령실부터 앞장서겠다며 의회와 법원, 지방정부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법안은 루토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각서와 함께 의회로 송부되고 의회에서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폐기됩니다. 미국 주요 투자은행이 연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10곳 중 4곳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나머지 6곳은 연준이 연내 2회에서 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발표한 경제전망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했습니다. 연준은 작년 12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반면 주요 투자은행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를 겪으면서 연준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대체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키나와현 나지방검찰청이 현내 주둔 중인 미 공군 병장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밝혀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12월 24일 오후 공원에 혼자 있었던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차량으로 유도한 뒤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소속의 기자가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첫 번째 공판이 예카테린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작년 3월 30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구금됐는데요. 연방보안국은 그가 미 당국의 지시로 러시아 군수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기자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무너진 조국 대 민주주의 수호. 예. 네, 앞에서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군 쿠데타가 있었던 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볼리비아 군부가 26일 날 오후 3시 50분쯤에 라파스에 있는 대통령궁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진입했고요. 대통령궁 내부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네. 아르세 대통령은 군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존중돼야 된다면서 해산을 요구했고 대치하던 군이 결국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주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쿠데타를 시도했던 군대가 철수했지만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볼리비아 시내 중심가 출입은 피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오후 5시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각군 참모총장 교체를 발표하고 연설하면서 자신의 건재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궁과 무료광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이후에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사관 측은 철수 과정에서 군인과 시민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친정부 시위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대사관은 긴박한 현지 상황을 전했는데요. 무장 군인들이 무료광장을 점거하고 대통령궁 진입했다를 밝혔고 이들이 대통령궁과 무료광장 인근을 통제하면서 군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부 쿠데타,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후안 호세 순위가 이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군이 움직인 건데 네. 합참 의장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순위가 장군 얘기로는 군을 향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군이 그래서 조국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군이 어떤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있긴 한데요. 이 쿠데타를 시도한 사람이 순위가 장군인데 대통령으로부터 장갑차 동원 지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네. 순위가 장군은 그 밤에 경찰에 체포가 됐고 경찰 청소로 압송되기 전에 현재 있는 취재진에게 아르세 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주장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핵임을 잡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우경하고 있는 아르세 현 대통령이 사법적 박해 때문에 더러운 정쟁을 하고 있다라면서 두 사람 간의 균열이 생겼고 그래서 군이 이쪽으로 뭔가 노선을 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하셨어요. 예. 미국의 대선 토론. 네. 첫 번째 TV 토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TV 토론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권자 상당수가 TV 토론이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대답해서 이번 토론 결과에 따라서 판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유권자 1,088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이제 토론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유권자 74%가 이번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의 성공 또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체 68%가 이번 토론이 선거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해서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토론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층 응답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64%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6%가 이번 토론이 각 후보의 선거운동의 성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이제 이번 토론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니까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미국 유권자들 두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네.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두 후보가
일방적으로 뭐 상대 후보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만 했었고 언론 네. 통해서 자신 입장을 뭐 일방적으로만 밝혔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한 공간에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 의견을 잘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렇죠. 토론 분위기를 도대체 누가 가져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68%는 TV 토론 전체나 일부를 생방송으로 보겠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그리고 토론 뒤에 편집된 짧은 동영상을 보겠다는 대답은 75%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70%는 첫 번째 토론에 대해서 평가하는 코멘트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유권자가 TV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TV토론이 대선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네. 한편 퀴니픽 대학이 20일부터 24일까지 유권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73%가 TV토론 시청 의사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지지 후보가 있다고 대답한 답변자 가운데 16%가 토론을 보고 나서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후보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사실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지율은 지금 동률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또 비슷하게도 호감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39%,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도는 50%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나아가서 유권자들은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24%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된 거에 대해서는 30%만이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토론 통해서 그래서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 네, TV 토론 이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한 번도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건가요? 독일 정부가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테러 선동글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한 번만 눌러도 독일 바깥으로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네. 독일 연방정부가 강령을 통해서 테러를 위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라는 형법 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상에서 선동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독일 내무장관이 테러 미화는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독일에 있을 수가 없다. 추방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독일의 마나임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를 공격하는 테러범을 진압하다가 29살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용의자는 2013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건넌 사람인데요. 망명 신청이 불허가 됐는데 체류허가는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용의자를 두둔하거나 숨진 경찰관을 조롱하는 글이 독시에 올라오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독일 정부는 이후에 테러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렇게 법을 바꿔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로 한 겁니다. 네, 법안의 취지는 뭐 당연히 이해를 네. 하는데 뭐 한쪽에서는 너무 과한 조치 아니니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겠네요. 한 번 네. 눌렀다고 나가라. 그러면 이거 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독일 당국이 작년 10월 달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인터넷 글 1,700건을 혐오 게시물로 판단해서 삭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아요까지는 테러에 동조한 행위로 보고 제작할 수 있는 주고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좌파당 의원은 독일이 좋아요를 빌미로 가지고 이 박해하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를 좀 분노하면서 좀 너무 과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좋아요 클릭을 유포로 정의하려면 이걸 도대체 어떤 의미로 눌렀는지 법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달에 베를린 공대 총장이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장은 휴전을 염원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면서 반유대주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누른 거다라고 해명했는데 네. 그렇지만 유대인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은 학교 측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네. 사망자까지 나오다 보니까 독일 정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수상한 수돗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과부라 화합물 오염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PFAS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달인데요. 오카야마 현의 한 마을의 수돗물에서 정부의 잠정 목표치인 리터당 50나노그램에 무려 28배 달하는 1,400나노그램의 PFAS가 검출이 된 겁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요. 네. 혈중에서 1ml당 369나노그램의 PFAS가 검출이 됐는데 이 여성 결국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을 받았고요. 앞으로 계속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받은 마을 주민 27명 모두가 이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요. 마을 전체 주민이 1,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의 혈액 검사지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유산 경험이 많았다는 건데요. 마을 주민의 30대, 40대 여성 5명 중 3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43살의 여성은 13년 전에 도쿄에서 이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요. 네. 이후에 무려 3번이나 유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PFAS의 높은 혈중 농도와 유산 위험 연관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몇 년간 해외에서 이들이 관련이 있다는 결론낸 논문이 여러 편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좀 생소하죠. 과불화 화합물 PFAS 어떤 물질이라서 이게 수돗물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쓰는 프라이팬 코팅 재료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쓰인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 몸에 그대로 축적되기 쉽다고 하는데 인체에 노출이 되면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전국의 47개 도도부연의 담당 부서 그리고 수도 사업자 등의 수돗물 오염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네. 조사가 9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수조사를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아,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유럽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가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주 6일로 근무를 허용하는 노동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노동자가 추가 근로를 하고도 법정 근로시간제 탓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라고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을 더 많이 더 오래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의회를 통과한 노동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이 다음 달부터 주 48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친다면은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 다 주 5일 근무가 뭐 심지어 지금 주 4일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은 5일로 맞출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너무 과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네. 너무 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주 48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하다. 추가금을 위해서 최소 24시간 전에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좀 단축 추세인데 그리스에서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일단 반대로? 여당 측에서는 뭐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많은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위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차라리 법정 근로시간을 아예 늘려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정부 주장입니다. 네. 조금 갸우뚱하시죠. 네, 그래서 개정법은 추가 근로 근무 8시간 동안 임금의 4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동법 감소를 방지하는 판단도 작용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주장은 네. 미신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고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노동조합과 야당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폭력이고 야만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직원들이 더 긴 시간 일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땅히 인상돼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노조에서는 노동법이 철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금 주 4일 근무를 예,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줄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리스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이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그리스의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이 1886시간으로 OECD 38개국가 중에서 7번째로 많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1901시간. 그래서 15시간 그리스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평균 근로시간은 1571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평균보다 315시간 더 많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법 규정에 이렇게 넣는 것이 과연 네. 바람직할지 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끊으라는 건지 계속 피라는 건지 이거 담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호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노동당과 야당 녹색당은 이 금연법 일부 수정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의회가 통과를 시킨 건데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 전자담배를 살 수 있고요. 기존의 모든 소매점에서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사는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자가 18세 이상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금연 관련 상담을 한 뒤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를 이전에 살 수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약국에서는 전자담배 진열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의료용 포장만 제공이 되고 니코틴 농도도 규제되기 때문에 네. 박하향, 맨솔향, 담배향을 판매할 수 있고 과일향 등 다른 맛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처방전이 있으면 전자담배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팔거나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최대 220만 호주 달러 돈으로 2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네.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갸우뚱했는데 지금도 약국에서 전자담배를 파는 게 네.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네. 뭐 전자담배를 피면서 기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유도하는. 한다라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전자담배 피다가 다시 원래 담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전해드립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a sin?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As the river flows gently to the sea, darling,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were meant to be. Take my hand, take my whole life too.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As a river flows gently to the sea.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의 리튬 점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중 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야당을 향해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 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판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은 데 대해 계속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게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홀덤펍 업주와 환전상 등 22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2024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벌써부터 이 전당대회 준비로 아주 떠들썩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시카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임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네요. 시카고에서.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2024 전당대회를요, 대표적인 민주단석 빠진 시카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전당대회 개최 장소 후보였던 시카고와 애틀란타, 뉴욕을 놓고 고심한 끝에 민주당은 시카고를 선택한 것인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성명을 통해서 시카고를 2024 전당대회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시카고라는 도시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시카고로 결정된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경합주가 아닌 곳에서 전당대회를 연 것은 지난 2004년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의원 존 케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보스턴 전당대회가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최근 10년간 민주, 공화 양당은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의 주요 도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방격인 시카고를 전당대회 개최지로 선정을 한 것은 꽤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시는 앞서서 1952년과 56년, 68년 그리고 96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때 열린 1968년 행사 때는요, 반전 민권 운동가들이 모여들어서 유혈 사태가 빚어지면서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전당대회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열리는 전당대회는 이 같은 불명예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전당대회 준비 한창이라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보안 강화와 안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적인 전당대회의 불명예를 벗기 위한 일환으로요, 시카고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모든 행진과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회 운동가들은 전당대회 같은 큰 행사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마지막 날 시위가 아닌 행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 다운타운 워터파크에 모여서 크고 작은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윈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커뮤니티 활동가인 하텐 아부다에라는 사람이 네. 우리는 당국의 허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시카고에 갈 것이다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시 당국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생생하게 접하고 분노하면서요, 시카고 대학가 곳곳에서 여전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외에도 흑인 생명 문제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가들의 시위도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네.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전, 보안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지역 경제에는 아무래도 좀 이익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센터는요, 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의 홈구장이면서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들이 콘서트를 할 만큼 매우 큰 장소인데요. 네. 대략 5천에서 7천 명의 선거인단을 포함해서 최대 5만 명이 시카고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모든 콘서트와 행사들을 중단하는 대신에 이 공간을 전통회의장으로 변신시키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또 인근 시내 30개 호텔을 선거인단 숙소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센터는요, 공식 행사와 프라임타임 프로그램 및 바이든 대통령과 부통령의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매코믹 플레이스라는 또 다른 장소에서 네. 공식 주간 파티와 회의 및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5만 명의 사람들이 시카고를 찾게 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매우 큰 효과도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숙박시설, 음식점,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소수 이민자들과 또 여성 소유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카고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이 오. 발생하지 않을까 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리노이 각 도시들 관광산업 리더들이 대회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프로그램 홍보는 물론 이벤트 준비에도 한창인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시카고가 범죄 도시로 사실 많은 좀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카고의 다른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또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프리츠코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전 세계 많은 미디어가 시카고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시카고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행사가 있어서요. 공화당 전당대회도 뭐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앞서서 작년 8월에요.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2024 대선 전당대회 개최지로 선정 발표했는데요. 네. 시카고와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NBA 밀워키 벅스의 홈구장인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민주공화 양당 전당대회가 한 달 간격을 두고 인접한 두 도시에서 열려서 좀 시끌시끌하겠습니다. 당분간. 네, 네, 오늘 네, 소식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모 패스트푸드 업체 이 메뉴에서 감자튀김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외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수입 냉동 감자를 들여오지 못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위험이 극심한 데다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글로벌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칫하면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발생했던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해상 운임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처럼 뭐 재현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때 정말 엄청난 공급망 네. 대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다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주된 이유는 좀 다릅니다. 지금 24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홍해를 두고 그렇죠. 예, 후티 반군이 뭐 공격한다든가 그 홍해를 지나는 뭐 해운이 있을 경우 우리가 공격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해운 물류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운임을 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단위가 좀 어려운데 TEU라고 합니다. TEU.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 TEU에 약 1,200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7,0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1,200달러가 7,000달러가 됐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대비 뭐 한 5배? 그 정도. 뭐 엄청나게 올라간 예, 거죠. 예. 뭐 그뿐 아니라 뭐 다른 경로,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용이라든가, 예. 뭐 상하이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용, 어떤 비용을 놓고 봐도 네. 어쨌든 이 물류비가 해운 물류비가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고, 그럼 물류비가 상승하면 또 다른 악재들이 있겠죠. 뭐 이어서 계속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지금부터 좀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홍해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홍해는요 전 세계 교역량의 대략 한 12%가량이 통과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그러네요. 홍해를 통하는데 홍해를 통하지 않으면 대륙을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 해운 동선의 지름길인데 네. 이렇게 안 하면 아프리카를 우회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선박들은 예, 돌아서 여기를 가면- 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우회하면 왕복 기준으로는 한 3, 4주 정도.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네. 제가 해군이었거든요. 아, 그럼 1함대가 잘 동해입니다. 네. 2함대가 평택이에요. 네. 그럼 1함대에서 2함대까지 평택항까지 우회해서 갈 거예요. 가야 되죠. 육상항로가 아니에요. 해상항로. 그렇죠. 네네. 얼마나 걸릴까요? 3일 걸립니다. 아, 그래요? 안 자고 3일 걸립니다. 2박 3일 걸려요. 예. 그만큼 우회하는데 그 경로가 굉장히 길다라는 시간도 말씀을 드리는 들고 겁니다. 그만큼 비용이 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네.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 또 늘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료요. 예. 그러니까 선박의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 네. 보험료도 또 상승하고 그렇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차피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그럼 보험료가 상승하고 그 선박이 지나갈 만한 선박들이 줄어드니까 컨테이너 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예, 컨테이너 선의 부족, 컨테이너의 부족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겹겹이 쌓이면서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해운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했잖아요. 네. 이 조치가 또 영향이 있다면서요? 이것까지 맞물린 거예요. 자,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다뤄드렸었는데 네네네. 미중 패권 전쟁의 경로 속에서 전기차나 뭐 각종 유망 산업에 대해서 네. 우리 기존 관세 25%가 아니라 100%로 100%. 끌어올리겠다. 예, 네.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조치가 시행되냐면 8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럼 이것을 발언한 이후 8월 1일을 전후로 해서 네.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뭐 해야 네. 될까요? 빨리 땡겨서 풀어야죠. 빨리 땡겨서. 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그렇죠. 어차피 중국이 과잉 공급된 생산품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로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물량 공급할 건 많은데 지금 홍해를 지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운비는 올라가는데 이 물동량이 많이 가니까 해운 공급이 더 줄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선박 해운은 수요가 많은데 너무 많은 거죠, 선박 지금. 공급은 네. 부족하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물류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말 그대로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요인이 또 되고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좀 타격이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해운 물류비가 상승할 때 나타날 효과가 뭘까? 물론 우는 기업이 있고 웃는 기업이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웃는 네. 기업은 아마도 해운사겠죠. 네. 조선사일 거고요. 해운 공급이 부족하니까 조선 요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수출이 좀 늘기도 하죠. 뭐 그런 조선 산업이라든가 해운 산업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물류업계는 굉장히 웃을 수 있어요. 네. 항공업계도 마냥 웃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다뤄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류업계나 그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웃을 수 있겠지만 그 밖의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예. 당연히 울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는 기업들의 대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누굴까요? 중소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 해운사들과 장기 계약을 설정해요. 네. 그러니까 장기 계약하에 있으니까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있든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이 있든 네. 기존 계약대로 운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입니다. 그때 긴급해야 돼. 당장 물건을 수출하려고 계약까지 했는데 네. 지금 컨테이너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려운 기업들이 상황이네요. 네. 중소기업인 거고 중소기업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운 물류비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입하는 데 비용이 또 들겠죠. 그렇죠. 그럼 수입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나 부품 장비를 해외로부터 조달받는데 조달받는 해운 물류비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제조 물류가 제조비가 네. 그럼 제조비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반영되겠죠. 네. 대략 수입 물가가 제조 물가에 반영되는 기간이 한 달. 그리고 제조 물가가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기간이 대략 3달.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해운 물류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기간까지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 그렇죠. 가을에 다시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겠네요. 걱정을 만들죠. 그럼 또 여기서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야기될까요? 대출 금리에 허덕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가 안 잡히네. 금리 인하 없겠네.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 시중금리로 영향을 줍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 그게 또 우리의 특히 뭐 대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게들은 네. 또 고충이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고충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중 패권 전쟁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나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그러네요. 연관이 있는 네, 사안이라는 것이죠. 뉴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시는 거 잘 네.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또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네. 중국은 TCR이 있어요. 네. TCR은 유럽행 철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 물류가 좀 불안하다. 네. 뭐 그럼 해상 육로로, 전쟁이 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TCR을 더 많이 가동하면 되잖아요. 철도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럽으로 중국은. 그러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해운 물류비가 올라갈 때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열화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게 반영된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 가격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더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제가 드렸던 질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벌어졌던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공급망 대란에 대한 불안은 일단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네, 있죠. 그 불안이 네. 더 점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해운 물동량, 해운 산업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요소가 그건 기후 문제 때문이에요. 아. 근데 그 요소는 조금 완화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기후 문제로 인한 해운, 아니 기후 문제가 왜 해운에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파나마 운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파나마 운하 다녀와 봤거든요. 아. 그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거기 파나마 운하 앞에 있는 그 육상에 있는 네. 호수의 가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이 극심한 가뭄을 가져오고 예. 그러니까 호수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파나마 운하의 수심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낮아져. 수심이 낮아지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해군 출신이니까 배를 잘 아는데 이 배가 예. 위로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높이예요.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배가 크면 클수록 밑으로도 굉장히 깊어요. 제가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 예. 수심이 낮아지면 수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낮아지면 대형 선박은 못 들어가요.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지 않으면 또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데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는 선박수를 조절해요. 그게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근데 예. 다행히 좀 가장 괜찮아졌어요, 극심한 지금. 가뭄이 상반기까지였거든요. 아. 근데 하반기로 될수록 극심한 가뭄이 조금 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해운량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위안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큰 지금, 효과와 네. 작은 효과를 구분해 보면 큰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여전히 2차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워낙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쉽게 풀리지는 않을 문제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도 계속될 거예요. 내년까지도 원래 이 물류 문제가 한번 시작되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간 그렇죠. 가격은 잘 안 내려가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흐름도 있고 수출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해운 수요가 있고 해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물류비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항공 운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항공 운송은요. 네. 대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 갔는데 네. 중국집 갔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서 갔는데 짜장면이 없대요. 그러면 우동이라도 먹고 전 안 먹어요. 안 드세요? 그냥 다른 식당 가요.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예. 대체제를 그렇죠. 대체제가- 선택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이해 가시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항공운송은 뭐 100%는 아니에요. 분류되어 있어요. 근데 해상운송과 대체제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항공운송은 보통 반도체를 수출할 때 네. 아니면 뭐 그 유통기한이 짧은 거, 고부가 가치 상품 네. 이런 것들을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해상운송은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 저부가 가치라든가 또 유통기한이 긴 거 이런 걸 것들. 이용하지만 그렇죠. 그 경계선에 있는 품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런 품목들은 해상운임이 올라가고 그러면 나 차라리 항공운송 이용할 거야. 항공운송으로 더 이동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화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체제 성격 때문에 항공운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다뤘었습니다.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 그러네요. 테무, 쉰 네네. 이들의 또 해외 직구 수출 품목들이 또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역시 항공운송을 이용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악재로 겹치면서 예. 그러면서 항공 운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성격과 또 중국의 특수한 산업적 특성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항공 운임마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도를 이용할 수도 육로도 못 이용하고 어렵네요. 올라가는 해운과 항공 운임이 둘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좀 약화될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점들을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그것도. 일단은 선박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임시 선박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선박사들이 있고 해운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국적 물류사들이 있거든요. 그 물류사들을 동원해서 긴급 선박 공급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가중된 물류비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물류비를 상대적으로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담합력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외교 불안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의 문제로부터 좀 회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수 수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인 협력 이런 네. 것들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일 테니까 지혜롭게 잘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의 원인 우리의 대응책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시카고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